안녕하세요. 세계 독학의 맛비입니다. 오늘은 FPGA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으로 FPGA를 이용한 영상 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에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FPGA를 이용한 영상 처리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영상 처리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알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처리를 왜 FPGA를 통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의 설명과 강의를 완주하기 위한 동기부여 영상이고요. 기술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니까 오늘 시간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시간 잘 따라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챕터는 다음과 같이 4단계의 플로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영상 처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FPGA를 활용한 영상 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셨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처리란 디지털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상의 어떤 화질을 향상시키던가 아니면 정보 같은 걸 추출을 한다던가 그리고 해당 영상을 해석하는 등 어떤 영상에 관련된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영상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성 영상 처리, 뭐 자동차 운전 시스템, 뭐 보안 감시 카메라 등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시청에 대한 영상에 대한 화질 향상을 둘 수가 있고 자동차 운전 지원 시스템 그리고 보안의 CCTV 같은 것들 그리고 의료 영상 처리 같은 거 그리고 영상이 사용되는 모든 전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는 것도 어떤 영상 처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영상 처리가 사용되는 예를 설명드리면 먼저 영상에 대한 화질 향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 포토라는 회사 홈페이지 소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 화질 향상에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 기술 종류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 소개에 이제 AI라는 앞글자를 빼면 이미 옛날부터 저희 선배님들께서 연구해왔던 분야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베이스로 이런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죠. 결국에 AI 영상 처리를 하려면 이런 CNN이라고 부르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CNN 과정이 바로 영상 처리의 필터링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AI를 공부하시더라도 어떤 영상과 관련된 AI 연산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영상을 꼭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화질 향상 방법이 있을까 한번 보면은 저해상도를 이제 고해상도로 올리는 그런 업스케일링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샤프니스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이즈가 낀 영상이 있을 때 이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 노이즈 리덕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색상이 뭔가 좀 안 맞는데 이 색상을 보정해주는 이제 컬러 커렉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 흑백 사진을 이제 컬러로 입히는 그런 프로세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앞선 이미지 업스케일링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무슨 HDR이라고 해서 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기술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영상과 관련되어 있고 결국 뭐냐면 사람이 보기 좋게 프로세싱 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이미지 비디오 화질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로 갖고 온 거는 이제 ADAS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 지원 시스템에도 이 영상 처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선을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이나 아니면 보행자 등을 탐지하기 위한 그런 실시간 영상 처리가 필요한 응용 분야가 바로 이 ADAS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차 안에 ADAS들이 다 들어가서 차량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뭐 굳이 뭐 이런 뭐 에이다스 같이 뭐 이런 센서류가 아니더라도 이미 자동차 내에 카메라가 들어간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후방 카메라, 이것도 결국 프로세싱이거든요. 후방 카메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차에 있는 옵션은 아니지만 이제 블랙박스도 있죠. 그래서 이처럼 뭐 자동차가 당연히 뭐 가고 서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제 요즘은 뭐 자율주행을 향해서 뭔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영상 처리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안 감시 카메라 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이제 굉장히 다수의 카메라에 이제 입력 영상이 들어오는 거죠. 다수의 비디오 스트림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이벤트를 탐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도시에 이제 CCTV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을 볼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라던가 아니면 MRI 등의 의료 영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상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영상 처리는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 처리의 주요 과정은 크게 이 6단계를 거치게 돼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상을 획득하고, 그 다음 영상을 전처리하고,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분석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영상을 복원하고, 후처리를 하고, 그 다음 결과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 이 6단계를 보통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뒷예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만약에 그러면은 이 6단계가 전부 필요하냐? 꼭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 각 단계의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 6단계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영상의 획득 단계가 이제 스텝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센서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캡처한 영상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의 획득 방법은 이제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캐너 같은 것도 이제 영상에 입력이 되겠죠. 아니면 이미 뭐 디지털로 바꿔놨던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 같은 거를 이제 이 영상으로 획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영상의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상을 사람이 보기 좋게 가공하는 과정, 혹은 기계가 분석하기 전에 분석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이즈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명암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레졸루션 크기를 조정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미지 프로세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전에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특징 추출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 추출은 영상으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기계를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뭐 객체를 인식한다던가, 이제 뭐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경계선 탐지, 이제 차선 탐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처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이제 직접 이 영상을 보고 인지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겠죠. 뭐 새를 예를 들어 특징 추출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부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뭐 다리가 이렇게 얄쌍하고, 이제 뭐 그런 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지금 요 과정은 기계가 영상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영상 분석 및 인식의 단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피처, 그러니까 특징을 추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객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뭐 앉아 있는 건지 뭐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지 등등 어떤 특징이 추출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어떤 거다, 이거는 뭐다 라는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제 AI가 아니던 시절에 사람이 만든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인지를 했다면은 이제 요즘은 거의 다 AI를 통해서 이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영상에 복원하고 그다음 포스트 프로세싱, 이제 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도 프리 프로세싱처럼 영상을 이렇게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요.
근데 영상을 가공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프리랑 포스트랑 이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앞선 프리 프로세싱과 이 포스트 프로세싱과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프리 프로세싱이 영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이전 스텝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잘 분석하기 위해서 기계나 아니면 인간이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프리 프로세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미 앞단에서 분석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다 끝난 다음 이 뒷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분석이 다 끝났고 촬영했던 영상을 저장을 하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지의 용량이 뭔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게, 이렇게 큰 입력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레졸루션을 줄여서 이제 다운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데, 다운 스케일링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 레졸루션을 줄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스토리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과는 무관한 그런 후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이 전체의 이미지에서 지금 요 골프공 부분, 요 빨간색 박스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 비디오 크랍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라핑 작업을 통해서 이 빨간색 부분만 떼어와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원본 영상을 잘라내는 과정, 이것 또한 포스트 프로세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프리 프로세싱의 목적은 인간 혹은 기계의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영상 처리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분석이 끝난 이후의 과정, 예를 들어서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 혹은 최종 디스플레이 출력에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엔드단에 연관이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단의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영상을 프로세싱하는 것, 그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스텝의 작업은 결과 해석 및 시각화입니다. 분석을 했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최종 디시전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기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뭐 차량이나 이제 보행자나 뭐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거 분석을 다 했어요. 위치를. 얘가 뭐고 위치가 어디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직진을 해도 되는지, 뭐 시속은 몇 킬로로 해야 되는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춰야 되냐 등등의 어떤 결과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작업을 위한 게 결과 해석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는 뭐냐, 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MPU 소개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그림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에서 보행자 혹은 자동차 뭐 이런 거 디텍팅을 감지하고 이제 얘가 뭔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 영상, 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고 뭐 보행자가 차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이런 시각화를 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앞에서 의료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뇌 CT를 촬영을 했는데 뭐 뇌에서 어느 부분이 뭔가 이상해. 그런 것도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기계 입장에서 이렇게 뭐 네모 박스를 쳐가지고 막 UI를 막 이렇게 칠 필요는 없어요. 기계 입장에서 이거 없어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단지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 해석이랑 이런 시각화 단계가 이제 마지막에 배치가 됩니다. 앞서서 이 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이 각 단계의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을 이용한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을 획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된 영상을 이제 기계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촬영을 했어요. 카메라가. 그러면은 이게 너무 어둡거나 그러면은 이게 분석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혹은 이제 너무 밝은 대낮에 한 거야. 그래서 햇빛이 막 들어와서 오히려 잘 안 보이는 순간, 그럴 때 이 컨트라스트를 조정해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잘 보일 수 있게 이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결국 영상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가 잘 해석할 수 있게 바꿔준 다음에 특징들을 추출을 하죠. 객체를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된 개체들이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뭐 차선은 어쩐지 등등을 이제 요 네 번째 스텝에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다섯 번째 단계 포스트 프로세싱,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석은 이미 다 끝났고 우리가 캡처한 영상을 전부 다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를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앞서서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생략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다섯 번째 스텝을 여러분들 살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결과 해석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여기에서는 뭐 시각화까지는 필요 없죠. 보여줘야 된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보여주긴 하던데, 네, 뭐 만약에 뭐 그 필요하면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타겟팅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계를 추가할 수 있거나 혹은 삭제하면서 이 전체 영상 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영상 처리 시스템은 이렇게 6단계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구현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상 처리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 처리 과정이 연산량이 굉장히 높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꾸준해요. 이 꾸준하다의 의미는 영상이 계속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라는 거, 이제 비디오라는 거는 이 이미지의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1초에 30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면은, 혹은 30장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제가 리얼타임, 실시간 영상 처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1초당 30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건데, 이 전체 30장의 그 알고리즘 과정이 계속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하고 프로세싱하고 결과 내고, 이 과정이 이 30장 처리하는, 그러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는 거죠. 즉 연산량이 높고 연산은 꾸준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CPU상에 이 소프트웨어로도 당연히 뭔가를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이 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영상 처리 과정들은 어떤 스페시픽한 하드웨어 IP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 칩 내에 비디오 프로세싱 유닛, 이 VPU라고 부르는 IP를 설계해서 대부분 넣게 돼요. 즉 영상과 관련된 태스크들은 CPU가 아닌 이미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이 로직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파워 소모가 CPU 연산 대비 많게는 10배 이상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예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이제 뭐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전용 하드웨어 IP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고 P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칩 내에 비디오 프로세서로 다 들어가 있어요. 특화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대비 저전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하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계속 연속으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처리를 위해서 이 하드웨어 IP를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파워, 퍼포먼스 측면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FPGA 상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이 하드웨어 IP를 여러분들 직접 설계하실 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에이징용 하드웨어 IP를 설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FPGA를 활용한 영상 처리는 제가 FPGA의 장점에 대해서 이전 시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FPGA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 장치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기능은 이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통신이 될 수도 있고 AI 등등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 처리 분야에서 FPGA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속 처리가 가능하다. FPGA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많은 영상 처리 작업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에 유리해요. 그 다음 유연성과 재구성, 리유즈, 재사용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GA는 이 약어가 프로그래머블 로직이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이런 로직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매번
이 하나의 FPGA 칩 위에서 바꿔가면서 구성할 수가 있죠. 이는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공부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거죠. 잘못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업 가셔서 이제 A직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검증을 꼼꼼하게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PGA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최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A라는 알고리즘이 올라가면 A 동작을 하는 거고, B 알고리즘이 올라가면은 B 알고리즘을 잘 수행하는 게 이 FPGA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을 가지는 프로세서, CPU나 아니면은 뭐 GPU, General Purpose Unit, 이런 칩들보다는 더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FPGA 설계자가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걸 달성을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 처리 알고리즘 개발자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CPU에서 돌릴 수 있게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PPA라고 부르는 파워 퍼포먼스 에어리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FPGA의 이 하드웨어 언어, 베릴로그 HDL을 보통 사용하는데 이 베릴로그 HDL을 사용해서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어떤 특정 연산 부분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최적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CPU 상에서 처리하는 게 PPA 관점에 좋은가, 아니면 FPGA 상에서 처리하는 게 PPA 관점에 좋은가 등등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해상도, FHD, 그다음에 4K, 8K와 같은 어떤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서 CPU 대비 FPGA가 동일 파워에서는 더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SIC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FPGA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처리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당연히 영상 처리 시스템의 전체 과정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 엔지니어 관점에서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IP로 직접 설계를 해보니 이제 성능 향상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하드웨어 가속화 경험은 지금은 제가 영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통신, AI 등등의 알고리즘의 가속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지식이고요. 그래서 왜 반도체 IP 설계 엔지니어의 역량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만들어 온 강의는 취업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강의 들으면 취업할 수 있다, 혹은 뭐 학교에서 성적 A뿔 맞으려고 이 강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현업에 왔다면 이 정도 경험과 지식은 있어야 어떤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 설계 후배분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실제 현업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오늘 시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처리란 무엇이고 실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영상 처리의 주요 6개의 단계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하드웨어 IP로 설계하고 FPGA로 올려서 실행하였을 때 얻는 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FPGA 시즌2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설계 독학과 함께 완주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설계 인생에서 도움이 팍팍 될 것 같은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성공한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영상 처리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